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시부터 세미나를 하기로, 줌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모발 검사입니다. 모발 검사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의 후두부를 약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체내 중금속과 중금속 오염과 미네랄 상태를 점검하는 의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20년 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현재는 실손 의료보험에도 되고 있는 의료 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 데는 많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또 아직까지는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우선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모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 점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발 검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중금속 오염 때문입니다. 중금속 오염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의 대부분이 이 중금속의 체내 축적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다시피 산화, 당화, 염증, 이것이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모발 검사가 산화, 당화, 염증의 지표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중점을 두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금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문제는 이 청소년들은 비만, 또 소화당뇨, 아토피, 면역력 감소 이런 걸로다가 건강지수가 급격하게 하락되는 것이 있고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암,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의료비 비용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큰데 감정에 대한 자기제어 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청소년 범죄와 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들도 해보고 대안도 찾고 있지만 일부는 중금속 오염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금속 오염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4,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농도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음주자와 흡연자가 납은 54%, 카드뮴은 11%, 수은은 89%나 높은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음주와 흡연이 중금속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인들은
흡연에 그 금연을 하고 있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오히려 흡연이나 음주 인구가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유전적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알코올 대사 물질 분해 효소, 즉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라고 그러죠. 이런 분해 효소 유전자 활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체내 남농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음주는 체내 철분과 칼슘 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 나부의 체내 흡수를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음주가 체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대식세포 등에 의한 중금속 제거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인해 혈중 남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금속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통해서 또는 흡입을 통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롱 쪽 폐로 들어와서 블러드나 리버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코를 통해서 코에서 바로 그 올팩터리 벌브를 통해서 뇌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돼도 만성적인 노출이 더 위험합니다. 제가 처음 중금속 모발 검사로다 중금속을 검사해내는 것을 밝혀져 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많은 공장에서 중금속 오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그래서 공장을 그만 돌려도 되지 않느냐, 그만 돌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급성 오염과 만성 오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모발 검사는 만성 독성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중금속에 대해서 건강 영향은 미량의 중금속이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인해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오염됐을 때 체내 작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에서 수소이온이 발생됨으로써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TCA 사이클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메타볼릭 언커플러라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자전달계에 영향을 미쳐서 만성 피로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오염됐을 경우에는 만성 피로가 절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알레르기나 아토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합텐을 유도했기 때문에 인공항원 결정기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을 합텐이라는 단백질이 유도됐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효소의 활성 저하를 일으킵니다. 중금속이 엔자임은 우리 몸속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엔자임과 중금속이 결합돼 가지고 엔자임의 고유 역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나 아스코리보에이트 같은 중금속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독력이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킨슨이나 치매도 유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금속 자체가 비타민 B1이나 B6를 억제해서 기형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G수용체,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는 G수용체, 뭐 여러 가지 G수용체들이 수없이 많은 G수용체, G프로테인이 있는데 그것과 결합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G수용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만성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유발하는 질병들을 보게 되면 수은은 뭐 우리가 이런 급성기관지염, 중증폐렴, 신장장애, 또 카드뮴이 뭐 호흡곤란, 간기능장애, 이따이병, 나비 뭐 근육마비, 뇌신경마비, 알루미늄이 뇌신경계 손상 이런 큰 질환을 보기 이전에 이 만성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질환들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 중금속이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중금속을 검사를 잘 해야 되는데 중금속 오염 유무를 검사를 잘 해야 되는데 중금속 오염 유무는 왜 모발로 할까 하는 것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보다 왜 모발로 하느냐? 근데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입니다. 혈액은 신체의 항상성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치 않은 유해 중금속들은 혈액 내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급성으로 오염된 것은 혈액 검사로 알아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성적으로 조금씩 오염된 것은 혈액 검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발은 항상성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모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단백질입니다. 그렇지만 모발이 혈액으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혈액에서 반영된 것이 모발에 이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은, 납, 뭐 이런 마약 등의 이런 것들이 모발 내에는 축적작용이 있어서 모발을 분석하면 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성 원소의 검출은 모발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발 검사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금속하고 미네랄의 과다 부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발 검사는 이게 20년 전인 2003년에 보건복지부로다 의료검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잠재된 질병 상태를 세포 수준에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건강 예방의학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다가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체내 미네랄의 모발을 통한 정량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다. 근데 모발이 체내하고의 상관관계가 모발에서 나타나는 미네랄이 체내하고의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모발 검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체내의 미네랄과 모발의 검체로 사용되고 있는 모발의 미네랄이 상관관계가 정확히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의료검사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코드 분류번호에 딱 적혀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의료보험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료보험이 되려고 그러면은 의료보험 재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모발 중금속 검사는 임상검사 목적보다는 영양 상태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검사이므로 비급여로 산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 비급여, 인정 비급여로만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발 검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논문에 보면은 모발 검사로 만성 중금속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고 모발 검사가 환자의 그 미네랄 상태,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가 부분도 어느 정도 잘 반영할 수 있다. 물론 일치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는 체내 원소의 밸런스를 보는 것인데 모발 검사의 의미는 크게 중금속 오염입니다. 미세먼지 생활 환경 속에서 중금속이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지, 중금속이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의 과부족이죠. 내가 올바른 식생활을 하고 있나? 그것은 미네랄이 어떤 칼슘이 얼마, 마그네슘이 얼마 이런 미네랄들의 양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양은 이미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얼마만큼 미달되고 있는지 남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모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비율 이것이 잘 구성이 잘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균형이 잡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들이 모발 검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발 검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지표를 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지표가 모발 검사로는 만성질환의 지표를 알 수 있는데 만성질환의 지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당화, 산화, 염증의 지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하나를 살펴본다 그러면 그 당화를 알려주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당화 지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발 미네랄 비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화를 알려주는 것은 구리 아연 비율이 산화를 알려주고 있고 염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분석해주고 있는 유독성 원소는 10종입니다. 수은, 납, 알루미늄, 바륨, 카드뮴, 비소, 우라늄, 비스무스, 탈륨, 세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초과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허용 범위를 그 기준선보다 넘게 되면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많이 초과되어 있으면 이런 수은이 체내 중금속,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서 유해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이나 교과서에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이나 또 알루미늄, 바륨 이런 것들은 관련 질환은 어떤 관련 질환이 있고 대표적인 오염에는 무엇이 있고
해소식품은 무엇이 있는지 잘 알려져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중금속을 제거해 줘야지만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금속 제거제는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게 우선 제일 처음 알려져 있는 게 의약품으로서 킬레이팅 제제입니다. DMSA라든가 EDTA라든가 이런 약물이죠. DMSA는 수은에 특화되어 있는 약물이고 EDTA는 납에 특화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중금속을 없앨 수 있는 비타민들도 있는데 비타민 B1이나 비타민 B12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중금속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알파 라이코익 애시드, 아세틸 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중금속을 없앨 수 있는 제제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갈릭이라든가 실란트로, 크로렐라 이런 것들이 허브 제품으로다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프로엠이라는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로엠이 중금속을 제거해 주는 가장 큰 특징은 메탈레치오넨이라는 단백질을 체내에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전구 물질로 되어져 있는 특허를 받은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메탈레치오넨이라는 단백질의 구조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그림들은 여기 이게 이제 중금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이 그 7개가 있는데 하나의 메탈레치오넨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7개의 중금속 원소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제품이 프로엠이고 프로엠은 이런 몸속에 들어가서 메탈레치오넨이라는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기 위한 전구물질입니다. 그러면 왜 메탈레치오넨을 직접 넣어주지 않고 전구물질을 넣어주느냐? 저희 회사에서도 메탈레치오넨을 직접 넣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분자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전구물질을 통해서 넣어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제거용 특수영양식품 프로엠은 제거 기전은 징크 메탈레치오넨을 형성해서 수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서 세포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이게 혈액으로 이동돼서 소변, 대변, 땀으로다가 배설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그네슘이나 B6나 징크, 아연 같은 것들은 이거 넣어주는 게 이게 촉매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기 위해서 그런 성분을 넣어줘서 그 성분을 잘 없애주게 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을 통해서 그 없애지는 것을 효과를 입증을 했고 그래서 특허를 받게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필수 미네랄을 16종을 저희들이 분석해 드립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황, 인, 크롬, 망간, 코발트, 철, 구리, 셀레늄, 리튬, 바나디움, 몰리브덴 이렇게 16종, 물론 더 많은 원소들을 분석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원소의 체내 역할이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그 요 16가지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이 균형 범위 내에 있을 때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균형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그러면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적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미네랄들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텐데 미네랄들도 고유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틀리다고 하는 것처럼 면역계에 작용하는 미네랄은 구리, 아연, 철, 셀레늄 4종류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에 관련되는 미네랄들은 마그네슘, 인, 망간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혈작용, 우리가 빈혈을 일으키는데 구리결핍성 균형, 철결핍성 빈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리철이 조혈작용에 일으키게 되죠.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골격계에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은 키가 잘 자라고 어떤 아이들은 키가 안 자라고 그러는데 그 왜 키가 잘 안 자라는 아이들한테 그로스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아이가 아연이나 망간 같은 성장판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원소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로스 호르몬을 투여해줘도 별 문제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병원에 오는 이유는 어딘가 불편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어딘가 불편하는 것은 면역계가 작용이 문제가 있든지 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데서 오게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망간 같은 것들이 균형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모자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죠? 이러면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네랄들의 이런 특성을 보고 여기 미네랄의 과부족을 평가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미네랄 모발 미네랄 검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과 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교과서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아연, 크롬 등이 모자르면은 결핍 증상으로다가 어떤 질환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공급원은 뭐고 또 이런 것들이 잘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구리, 인, 철분, 망간이 이 에너지 대사에 여기도 나와져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에 관여하는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 치료에는 셀레늄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셀레늄은 어떤 것들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셀레늄은 면역계 보호라든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한테 셀레늄이 부족하다 그러면 셀레늄을 보충해주는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셀레늄을 투여하는 것보다도 셀레늄 주사를 투여하는 것보다도 검사를 통해서 셀레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실손보험에서 적용하는 데도 유리한 케이스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독성 원소와 미네랄 비율입니다. 모든 사람은 조금의 유독성 원소라든가 이런 미네랄의 이게 균형치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모발 검사를 하면서 결과치를 보게 되면 10% 이내입니다. 아주 적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기량되는 미네랄과의 상관관계가 양호에 있느냐 주의 관계에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이것은 중금속을 해독을 꼭 해줘야 된다. 이것은 뭐 생활 습관으로만 바꿔서도 해줘도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로다가 주의와 양호를 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영양 미네랄 비율입니다. 그 밸런스가 잘 맞는다 할지라도 이런 칼슘인 칼슘, 마그네슘 이런 영양 미네랄들의 비율을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균형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그 균형 범위에 대해서 과할 때 부족할 때 나타나는 질환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미네랄들이 16가지 미네랄들 중에 14가지는 불용성이고 2가지는 수용성입니다. 나트륨하고 칼륨은 수용성입니다. 근데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 오염되는 것 때문에 이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척을 할 때는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미네랄과 불용성 미네랄과의 비율표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용성 미네랄, 불용성 미네랄의 비율은 이 칼슘과 칼륨, 나트륨과 마그네슘 이런 비율표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척을 하지 옛날에 그 통계치에 의해서 세척을 하지 않은 그 통계를 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부 세척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불용성과 불용성, 수용성과 수용성 미네랄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지표라고 하는 것이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의 당화지표는 비율인데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촉매로 사용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많이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마그네슘이 적어지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8.5 이상이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높게 됐을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너무 이렇게 모자르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지표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당화지표, 스트레스의 지표로다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조절하는 이유는 마그네슘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코르티손 요법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원소를 없애주게 되면은 칼슘을 제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뇨나 당화로 인한 그 노화를 유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염증 지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염증 지표는 소디움 포타슘은 수용성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인 수용성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있고 칼륨은 세포 내액에 주로 있습니다. 결국은 그 세포 외액과 나트륨 그 칼륨 펌프가 제대로 2:4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비율이 이렇게 깨져지게 되다 보면은 그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칼륨이 적은 상태는 만성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4 이상으로
그러니까 칼륨이 적으면 나트륨에 비해서 칼륨이 적으면 숫자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분자가 적으니까. 분모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 만성염증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2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저위산증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지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화지표입니다. 산화지표는 구리 아연 비율입니다. 구리 아연 비율이 산화지표로 쓰이는 것은 아연과 구리는 세포 내 항산화 요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SOD의 주요 이게 결합되어 있는 미네랄들입니다. 그런데 아연은 철이나 구리와 달리 이가 형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린처럼 삼가 또 철처럼 삼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프리라디칼 반응을 촉진하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과산화수소로부터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는 프리라디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지표로서의 항산화 작용에 뚜렷하게 있는 것이고, 이 비율이 적정한 비율을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구리가 많고 아연이 적다든지 해가지고 비율이 낮게 나타든지 그러면은 높은 산화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지표라고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율만 가져도 당화, 산화, 염증의 지표를 알 수 있으니까 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꽤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네랄 비율이 칼슘인과 그 다음에 이제 철, 구리 비율이 있는데, 칼슘인 비율은 대사가 빠른 대사냐, 이화 상태냐, 동화 상태냐 이런 것을 추정할 경우에 쓰고 있고, 철, 구리 비율은 적혈구 생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은 철 이용 비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쓰여지고 있어서 빈혈을 치료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는 10가지 지표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독성 중금속 원소들, 독성 원소의 오염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쓰게 되고, 두 번째는 미네랄 균형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진대사 상태, 소디움 포타슘 비율, 소디움 생명 라이프 데스 비율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세포 내에서 소디움 포타슘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왜 똑같은 제품이 계속 들어가느냐 그러는데, 독성 원소를 없애는 거고 B 컴플렉스 군하고 필수 지방산 군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활력 상태를 보게 되는 마그네슘, 인, 망간의 결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네랄을 보충해 주게 되는 것이 되는 거고, 산화지표는 이게 아연이 결핍되거나 구리가 과다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산화지표로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산화지표는 부신피로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은 셀레닌과 아연 결핍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화지표, 당질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8.5 이상 됐을 때는 당화지표가 크고 있겠구나. 그래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통한 노화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스트레스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라든가 이런 나트륨 과다, 마그네슘, 아연 결핍으로다 스트레스 상태, 산알칼리 상태, 염증 상태를 10가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모발 검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영양제는 어떤 상태로 어떤 것을 써야지나 하는 것들은 이 비율에 따라서도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을 써놓은 것처럼 그 비율을 참고로 해서 그 제품을 쓰게 되면 그 비율이 조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발 검사를 적용하는 병원들이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지만 대학병원도 하고 있고 암 전문 병원도 하고 있고 근데 암 전문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실손보험에서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암의 그 면역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병원에서도 모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에서도 우리 몸의 구성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라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아전문병원에서는 외소증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또 각종 피부 질환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요번에 몽골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몽골에서는 그 키가 잘 안 크는 외소증 어린애들한테 모발 검사를 통해서 영양제를 줬을 때 1년에 7cm 뭐 그래가지고 3년에 37, 21, 21cm까지 크게 했던 사례를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에서도 이 밸런스를 한방병원에서는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의원에서는 뭐 많이 하고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재활의학과든지 그다음에 통합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탈모 전문병원에서 킴벨 피부과 병원이라든가 모리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발이 탈모의 원인 중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탈모의 원인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다가 쓰여지는 것으로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모발 검사를 그러면 뭐 맨 처음부터 모발 검사를 유도하느냐 그러는데 맨 처음부터 모발 검사를 유도하면 모발 검사의 가격이 뭐 실손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큰 부담이 없지만 안 그러면은 꽤 많은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모발 검사를 하기가 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아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BIA를 통해서 BIA 검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환자의 근육이라든가 지방, 그 다음에 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의 양 중에서 세포 내외의 물의 상태를 파악을 하다 보면은 그 세포 내의 물이 양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 비율도 깨져 있을 뿐더러 독성 물질의 오염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포 내에 물이 있다 그러면 세포 외에 물이 많겠죠. 세포 외에 물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금속이 됐는지 환경오염 물질이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독성 물질의 오염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나타난 경우에 모발 검사를 실시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수은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납이나 이런 독성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원소가 검출되었을 시 독성 원소를 먼저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후가 좋아지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왜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잘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환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성원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만성적으로 독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가장 큰 게 독성원소들은 단백질과의 결합력이 상당히 셉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면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고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독성원소가 많게 되면 철이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헤모글로빈에서 철을 빼고 자기가 그 중금속에 들어가게 되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독성원소 지금은 많은 게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이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뭐 미세먼지가 말도 못하다라는 것이 되져 있었지만 현재도 지금 미세먼지는 옛날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진 상태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식생활에서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이 중금속에 오염되는 일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모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발 검사를 무조건 유도하기보다는 BI 검사를 통해서 세포내 물의 내외의 양을 측정해서 이 사람은 모발 검사를 해도 중금속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택해서 하다 보면은 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발 검사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세미나를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들어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는 것은 언제든지 회사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